퇴근 후에 남편 차 트렁크를 열었다가 그 안에 놓인 낯선 물건들을 봤을 때 저는 숨이 턱 막히는 기분이었습니다. 처음엔 제 눈을 의심했어요. 이게 대체 뭐지? 왜 이런 게 남편 차에서 나오는 거지? 다시 한번 트렁크를 열고 보는데요. 기저귀가 무려 3팩, 그것도 신생아용, 아기용 물티슈. 그 옆에는 젖병 세트랑 이유식이 한 상자 통째로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갓난아이를 위한 물건이었어요. 근데 저는 아이가 없었거든요. 결혼한 지 6년째였고 그동안 아이를 낳을 계획도 없었고 저희 부부는 서로 바쁘기도 했죠. 저는 아직 아이를 낳고 기를 여유가 없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그런 물건들이 남편 차 트렁크에 떡하니 실려 있는 걸 봤을 때 뭔가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처음엔 제 착각이겠지 했습니다. 혹시 직장 동료 중에 아기가 있는 사람이 있어서 대신 가져다 주려고 했나? 아니면 조카라도? 별별 생각이 다 들었어요.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렇게 설명이 되지 않았어요. 저희 조카들은 다 초등학생 이상이고 남편 회사에는 제가 아는 한 아기 있는 동료는 없었습니다. 더 이상 머릿속으로 아무리 억지 논리를 가져다 붙여도 그걸 설명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날 밤 저는 남편이 씻고 나온 후에 아주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여보, 오늘 차 트렁크 열었는데 그거 뭐야? 아기 물건들. 남편은 그 말을 듣는 순간 표정이 확 바뀌더라고요. 말 그대로 얼굴에서 피가 쭉 빠지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바로 웃으면서 얼버무렸어요. 아, 그거? 아는 선배가 부탁해서 잠깐 맡아달라고 해서 실어놨던 거야.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도 마음 한편이 턱 막혔습니다. 그 선배가 누군데? 아기 있는 선배가 있던가? 잠깐 맡아주는 거면 왜 집에 와서도 트렁크에 그대로 두고 있었던 걸까? 이미 그날로 모든 감정의 균열이 시작된 거였어요. 그 이후로 저는 정말 하루하루가 고통이었습니다. 머릿속에서 온갖 생각이 떠나질 않았어요. 혹시 남편이 외도 중이고 그 여자가 아이를 낳은 건 아닐까? 그럼 저 몰래 가정이 하나 더 있는 건가? 말도 안 되는 상상이지만. 아니, 지금 생각하면 그건 상상이 아니었고 점점 진실로 다가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 다음 날부터 저는 남편의 모든 행동을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출근 시간, 퇴근 시간, 통화 패턴, 누구와 문자를 주고받는지. 휴대폰 화면을 훔쳐보는 게 제 일상이 되었어요. 남편이 잠들면 저는 조용히 핸드폰을 뒤져보기도 했고, 물론 대부분 잠금이 걸려 있어서 볼 수 없었지만 단 하나, 메일함은 잠금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거기서 실마리를 찾았어요. 한 메일 계정으로 날아온 수많은 알림 메일. 대부분은 쇼핑몰 결제 내역. 그 중에 눈에 띄는 게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결제된 아기띠 하나. 그것도 여자용, 핑크색, 그리고 유모차, 심지어 출산 준비물 패키지 세트까지. 날짜를 보니까 지난 몇 달 동안 꾸준히 뭔가를 사왔더라고요. 남편은 그렇게 아기용품을 하나둘 사서 숨기고 있었던 거예요. 저한테는 단 한마디도 말하지 않고요. 그날 밤 저는 차마 말을 꺼낼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이 씻고 나왔을 때 그냥 웃으며 물었어요. 요즘 회사 일은 어때? 남편은 평소처럼 대답했습니다. 뭐 그냥 그렇지 뭐. 별일 없어. 하지만 저는 그 말이 이제 너무 가식적으로 들렸어요. 제 속은 끓어오르고 있었고, 심장은 두근거렸고 머릿속은 새하얘졌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 저는 회사를 조퇴하고 남편 회사 근처로 향했습니다. 점심시간 즈음 남편이 회사 건물에서 나오는 걸 멀리서 지켜봤어요. 혼자 나오는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요. 어떤 여자가 따라 나오더라고요. 그리고는 아주 자연스럽게 남편 팔짱을 끼고 길을 걸었습니다. 저는 순간 어지러워서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어요. 그 여자는 키가 작고 긴 생머리였고 배가 조금 나온 상태였어요. 처음엔 옷 때문에 부해 보이는 건가 했는데
가까이에서 보니까 아니었어요. 분명히 임신 중이었고 아주 편안한 얼굴로 남편과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그날 저는 아무 일도 하지 못했습니다. 정신이 멍했고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어요. 집에 와서도 멍하니 앉아만 있었어요. 그리고 밤에 남편이 퇴근했을 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웃으며 밥을 차렸어요. 속이 끓고 있었지만 그걸 내색할 수 없었어요. 너무나도 뻔뻔한 얼굴로 제 앞에 앉아 있는 남편을 보면서 저는 그저 이 악물고 웃었어요. 그날 이후 저는 모든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통화 기록 확인, 위치 추적, 카드 사용 내역까지 하나하나 다 수집하기 시작했어요. 남편이 자는 시간마다 저는 그의 휴대폰을 조심스럽게 뒤졌습니다. 어느 날 드디어 사진첩에서 증거를 발견했어요. 아기 초음파 사진, 그리고 우리 아기라는 제목이 붙은 사진 앨범. 안에는 그 여자와 남편이 손을 잡고 찍은 사진, 배를 쓰다듬으며 찍은 사진. 심지어 병원 진료실에서 함께 찍은 사진까지 있었어요. 저는 그걸 보는 순간 손이 떨리고 숨이 막혀왔습니다. 이게 현실일 수 있을까? 내가 6년을 함께 산 남편이 나 몰래 다른 여자를 임신시키고 지금까지 아무 일 없다는 듯 내 옆에서 밥을 먹고 웃고 있었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충격이었습니다. 울분이 치밀었고 억울함에 숨이 턱 막혔어요. 저는 무슨 죄인가요? 저 혼자만 속고 있었고 저 혼자만 바보였다는 사실이 저를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다음을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더 이상 물러설 이유도 참을 이유도 없었어요. 남편이 퇴근 후 샤워하는 동안 저는 남편의 차에서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트렁크 안에 있던 그 박스들, 그 물건들을 하나하나 꺼내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기저귀, 분유, 아기 장난감, 이름표가 적힌 작은 신발. 그 모든 물건이 제 가슴에 대못을 박는 것 같았지만 저는 이를 악물고 사진을 찍었어요. 증거가 필요했으니까요.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을 만큼 확실한 증거들이요. 남편은 제가 뭘 알고 있는지도 모른 채 계속 아무 일 없다는 듯 행동했어요. 오히려 요즘 왜 이렇게 살갑냐며 저를 웃으며 바라보더라고요. 속으로는 비명을 지르고 있었지만 저는 그 미소에 맞춰 더 크게 웃었습니다. 이제 곧 이 남자의 세상이 무너질 거니까요. 지금까지 내가 느꼈던 고통, 치욕, 모멸감, 그 모든 걸 반드시 되갚아줄 거라고 저는 다짐했어요. 아무도 모르게 하지만 절대 가볍지 않게. 단단히 각오하라고 스스로에게 말하면서요. 그날 밤 저는 아예 잠을 자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을 수가 없었어요. 눈을 감는 순간마다 그 여자와 남편이 함께 찍은 사진들이 머릿속에 떠올랐고, 트렁크에 실려있던 아기 물건들, 그 속에 있던 작은 털모자 하나까지 모든 게 머릿속에서 제멋대로 돌아다니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룻밤을 뜬 눈으로 보내고 나니 정신이 또렷해졌어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이젠 망설일 이유가 사라졌다는 뜻이었죠. 그 다음 날부터 저는 모든 일상을 복수에 맞춰 재편하기 시작했어요. 우선 회사에 연차를 냈습니다. 당장 퇴사하긴 어렵지만 이걸 준비할 시간은 필요했거든요. 저는 혼자 조용히 남편 회사 인근 카페를 돌며 그 여자의 얼굴을 찾아다녔어요. 사진은 이미 확보해뒀기 때문에 비교만 하면 됐습니다. 그리고 3일째 되는 날 마침내 그 여자를 다시 마주쳤어요. 남편 회사 건물 근처 작은 카페에서였어요. 배는 더 불러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지만 분명히 그 여자였습니다. 그 여자는 혼자 앉아 무언가를 적고 있었고 저는 반대편 창가 자리에 앉아서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아무런 감정 없이 보려 했지만 가슴속에서는 끓어오르는 것이 있었습니다. 분명히 내가 아는 남자의 아이를 품고 있으면서 저렇게 아무렇지 않게 커피를 마시는 저 얼굴이 너무나도 역겨웠어요. 저 여자가 무슨 생각으로 이 짓을 하는 걸까? 단순히 사랑해서? 아니면 돈이 필요해서?
뭘 믿고 남의 남자를 차지하려 드는 걸까?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지만 저는 애써 감정을 누르며 그녀를 따라다녔어요. 그리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장면을 또 보게 됐습니다. 오후 늦게 남편이 그 여자를 마중 나왔고 그녀가 탄 차량은 우리 집 차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남편은 제게는 회사 업무 때문에 늦는다고 말해놓고 저 몰래 그 여자를 픽업해서 병원에 데려다 주고 있었던 거예요. 두 사람은 너무도 자연스럽게 대화하며 병원 안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1시간 뒤 병원에서 나와 같은 차에 다시 타더군요. 그 순간 저는 핸드폰을 꺼내 사진을 찍었습니다. 차량 번호, 남편 얼굴, 여자 얼굴, 병원 입구 간판까지 전부 담아서 찍었습니다. 증거 확보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다시 아무렇지 않은 척 남편을 맞이했습니다. 그는 피곤하다며 씻고 침대로 누웠고 저는 조용히 옆에서 그 얼굴을 지켜봤어요. 이 사람이 정말 나랑 같은 시간들을 보낸 사람이 맞을까? 나랑 결혼하고 같이 살고 같이 밥을 먹던 사람이 맞을까? 그런데도 이렇게 쉽게 다른 여자와 함께 아이를 갖고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나와 같은 침대에서 잠을 자는 게 가능한 사람인가? 이런 인간이었던 걸까? 그 생각에 치가 떨렸어요. 그 다음 주 주말 저는 일부러 남편에게 친구들과 여행을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하루짜리 가방을 들고 나간 뒤 근처 호텔에 묵었어요. 목적은 하나였습니다. 집안을 조사하기 위해서요. 남편이 외출한 사이 저는 몰래 집에 다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간 곳은 옷방이었습니다. 남편의 옷 중 하나가 이상하게 크고 낡아 보였거든요. 꺼내서 확인해 보니 주머니 안에서 초음파 사진이 한 장 더 나왔습니다. 그 뒤에 적힌 날짜는 일주일 전. 여전히 그 여자와 병원에 다니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주방 서랍 안쪽에 있는 영수증 뭉치들 중에서도 병원 진료비 카드 명세서를 발견했습니다. 남편은 제 카드로 병원비를 결제하고 있었습니다. 제 명의로 된 신용카드를 사용해서요. 말 그대로 제가 남편 외도의 후원자였던 겁니다. 누군가에게 아이까지 안겨준 남편이 그 여자의 검진비와 태교용품을 제 돈으로 사주고 있었다는 사실은 정말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배신감이었습니다. 숨이 막히고 머리가 핑 돌고 세상이 흔들리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런 인간한테 내 청춘을 줬다는 사실이 견딜 수 없을 만큼 분했습니다. 저는 증거를 전부 정리해서 USB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법률 상담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상담실에 들어가서 변호사에게 상황을 설명하는 동안 제 손은 계속 떨렸고 목소리는 자꾸 갈라졌습니다. 창피하고 치욕스러웠지만 이제는 숨길 필요가 없었어요. 모든 걸 꺼내놓고 정리를 시작해야 했거든요. 변호사는 말했습니다. 이 정도 증거면 법적으로 충분합니다. 이혼 소송 가능하고 상간자 소송도 별개로 진행할 수 있어요. 그 말을 듣고 저는 확신했습니다. 더는 참을 이유가 없다는 걸요. 그날부터 저는 시나리오를 짰습니다. 단순히 소송만으로 끝내지 않을 생각이었습니다. 저 사람은 그리고 그 여자는 제가 받았던 모욕을 고스란히 되돌려 받아야 했습니다. 남편은 사회적으로도 신뢰가 중요하게 작용하는 직업이었고 그 여자 역시 같은 업계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둘의 관계가 얼마나 적나라하고 구체적인지 모르는 사람들에게까지 낱낱이 보여줄 준비를 했습니다. 남편에게 직접 따져 묻지 않은 것도 전부 이걸 위해서였습니다. 끝까지 몰아붙이기 위해 제 아내 마지막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요. 하루는 일부러 식사 중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즘 배가 아픈 날이 많아. 혹시 나도 검진 받아야 하나 싶어서. 남편은 숟가락을 멈추더니 걱정하는 척 묻더군요. 병원 예약 잡아줄까? 같이 갈래? 그 웃음 섞인 말투가 얼마나 기가 막혔는지 모릅니다. 저는 미소 지으며 말했죠. 아니야. 혼자 다녀올게.
그 순간 머릿속에서는 이미 모든 복수 시나리오가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남자를 사회적으로 고립시키고 모든 사람들에게 진실을 보여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내 억울함을 통쾌하게 뒤집을 수 있을까? 저는 복수를 조용히 그러나 아주 철저하게 진행했습니다. 아무리 열이 받아도 감정적으로 터뜨리면 제가 손해라는 걸 알았거든요. 그래서 단 한 번의 틈도 주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한 일은 익명 계정을 만들어 남편과 불륜녀가 함께 찍힌 병원 출입 사진을 정리하는 것이었습니다. 얼굴은 흐리게 처리했지만 병원 이름 간판과 날짜는 그대로 뒀고 차량 번호는 일부러 흐리지 않았습니다. 그 사진을 아주 은근히 퍼뜨릴 수 있는 커뮤니티에 올렸습니다. 같은 지역 주민들이 자주 보는 맘카페와 지역 커뮤니티였어요. 출산 앞둔 미혼모와 유부남? 이라는 자극적인 제목을 붙였습니다. 반응은 빠르게 왔습니다. 게시물은 순식간에 퍼졌고 사람들은 누구냐고 병원이 어딘지 차 번호로 신상이 나오는 거 아니냐며 열을 올렸어요. 저는 댓글을 달지 않고 조용히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소문은 순식간에 남편 직장 근처까지 번졌습니다. 익명이라지만 차량 번호를 아는 사람은 금세 알아차릴 수 있었거든요. 남편이 그 여자와 차를 함께 타고 병원에 다닌 걸 본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조용히 퍼진 그 불길은 이미 꺼지지 않을 상태였습니다. 남편은 그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약간 예민해진 정도였고 휴대폰으로 뭔가를 자주 확인하긴 했지만 아직 제 얼굴을 보며 의심하진 않았어요. 저는 여전히 아내 역할을 열심히 했습니다. 웃으며 밥을 차리고 대화를 유도했고 남편이 피곤하다고 하면 조용히 내버려 두었습니다. 겉으론 평온한 아내로 속으론 분노를 품은 폭풍처럼 숨쉬며 지냈어요. 그러던 중 남편이 집에 들어오자마자 제게 화를 내며 물었습니다. 회사에 이상한 소문이 돌고 있어. 나랑 어떤 여자랑 병원 다녔다고. 저는 딱히 놀라는 척도 하지 않았고 그냥 천연덕스럽게 되물었어요. 그런 소문이 왜 나는데? 남편은 멍하니 제 얼굴을 쳐다보며 말했죠. 차 번호까지 나왔대. 나 번호 바꿔야 하나 고민 중이야. 그 말을 듣고 저는 속으로 웃음을 삼켰습니다. 그가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는 것이 더 기가 막혔거든요. 그날 밤 저는 조용히 불륜녀의 SNS 계정을 파악했습니다. 생각보다 허술했어요. 비공개였지만 프로필에 써둔 문구 덕분에 쉽게 검색할 수 있었고 사진들을 보면 남편과 공유하는 장소들이 티가 나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 계정은 지인들만 보게 되어 있었지만 저는 그중 한 명이었던 부계정 하나를 우연히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계정을 통해 모든 사진과 게시글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가장 최근 게시물엔 이런 문구가 적혀 있었어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선물. 기다리는 시간이 설레임으로 가득해. 그 밑엔 병원 복도에서 찍힌 사진이 있었고 남편의 손목시계가 사진 한 켠에 고스란히 찍혀 있었습니다. 너무도 명백한 증거였습니다. 저는 그 게시물을 캡처해서 증거 파일에 추가했고 동시에 해당 계정 스크린샷 수십 장을 확보했습니다. 그 모든 걸 변호사에게 전달하면서 저는 이렇게 말했어요. 이 사람들 아주 천천히 무너지게 해주세요. 그 다음 순서는 남편 회사였습니다. 남편이 일하는 부서는 기밀성이 높았고 사내 기강이 엄격한 곳이었기 때문에 사생활 문제에 대해서도 상당히 예민했어요. 저는 익명의 메일을 인사팀 쪽으로 보냈습니다. 메일에는 정중한 어투로 작성된 내용과 함께 사진 2장을 첨부했습니다. 해당 직원이 근무 시간 외에도 타인과의 사적 접촉으로 회사 이미지를 손상시키고 있다는 제보가 있습니다. 문장 하나하나를 일부러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썼습니다. 감정이 실리면 오히려 신뢰를 잃을 수 있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며칠 뒤 남편은 퇴근 후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회사에서 조사가 들어왔어. 누가 나에 대해 이상한 제보를 했대.
그냥 다 미친 것 같아.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그래. 요즘 회사 분위기 이상하겠다. 남편은 그 말에 괜히 짜증을 냈고 갑자기 감정을 터뜨렸습니다. 나 요즘 너무 피곤해. 괜히 나까지 엮이는 느낌이야. 참 뻔뻔한 말이었습니다. 누굴 엮였다고 생각하는 건지. 본인이 누군가의 인생을 송두리째 엮어놓고서. 그날 이후 저는 불륜녀의 부모님 주소를 알아내기 위해 정보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보험 서류를 챙기던 중 그녀 이름이 적힌 긴급 연락처가 떡하니 보이더라고요. 어이없게도 남편은 그 여자를 긴급 연락처에 올려놨고 그녀 부모 주소가 거기 적혀 있었습니다. 이건 실수였고 동시에 치명적인 약점이었습니다. 저는 그 주소로 내용 증명을 보냈습니다. 이름도 밝히지 않은 채. 귀 가정의 따님이 유부남과의 관계로 인해 사회적 논란이 예상되니 본인 행실에 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추가적인 사실 전달을 원하시면 연락 바랍니다. 문장 하나하나를 정중하게 작성했지만 그 안에는 제 분노가 꽉 들어차 있었어요. 그 다음 날부터 불륜녀 SNS는 비공개로 전환되었고 그녀가 다니던 직장은 잠시 휴직으로 전환됐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처음엔 그 정도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지만 며칠 후 남편의 태도를 보고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뻔뻔했고 오히려 제게 짜증을 냈습니다. 밥이 식었다느니 반찬이 왜 항상 비슷하냐느니 심지어는 제가 요즘 왜 꾸미질 않느냐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 말에 저는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어요.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 있을까? 아무리 뻔뻔해도 그렇지 최소한의 죄책감은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저 사람이 제발 땅바닥에 내팽개쳐졌다고 느낄 만큼 무너져야 한다고. 단순한 복수로는 부족하다고. 저는 아예 그의 세상을 송두리째 흔들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쌓아온 신뢰, 커리어, 관계, 이미지, 모든 걸 하나씩 흔들고 뒤틀고 뒤엎기로 했어요. 그래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한 마지막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법적 소송 서류, 증거 파일 일괄 정리, 불륜녀의 SNS 캡처, 남편의 병원 출입 기록, 차량 위치 로그, 문자 메시지 원본, 그가 저 몰래 보낸 돈 송금 내역까지. 저는 A4 용지 수십 장 분량의 정리 자료를 만들어냈습니다. 그걸 보는 순간 변호사는 단 한마디만 했습니다. 이 자료 법원에서 아주 좋아할 겁니다. 소송 서류가 접수되고 며칠이 지나자 남편의 얼굴에서 웃음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가 처음으로 저를 마주하고 눈빛을 피했습니다. 우편함에서 이혼 소장과 상간자 소송 서류를 받아든 그날 저녁 남편은 아무 말 없이 현관에 앉아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저는 일부러 아무렇지 않게 그 옆을 지나쳤어요. 말을 걸지도 않았고 눈길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제야 알겠더군요. 사람이 무너지는 건 소리 없이 시작된다는 걸요. 그날 밤 남편은 식탁에 앉아 말했습니다. 진심이야? 이혼하자는 거? 저는 조용히 말했어요. 진심이 아니면 그렇게까지 준비했겠어? 남편은 손으로 얼굴을 감쌌고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리고는 갑자기 헛웃음을 치더군요. 나랑 한 번도 이야기 안 했잖아. 그 여자랑 그런 사이 아닌 거 알잖아. 거기서 저는 처음으로 남편에게 정색하며 말했습니다. 초음파 사진도 보고 병원도 따라가 봤고 트렁크도 열어봤고 그 여자 SNS에 올라온 글도 봤어. 아직도 아닌 척 하려는 거야?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 그대로 벙쪄 있더군요. 소송은 순조롭게 진행됐습니다. 제가 준비한 자료들이 너무도 명확했고 남편 측에서는 특별히 반박할 만한 근거도 없었습니다. 변호사도 말했죠. 이런 경우는 오히려 이혼을 넘어서 형사고소를 검토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충분히 배상 요구 가능해요. 저는 그 말이 무서울 정도로 기쁘게 들렸습니다.
드디어 제가 겪은 그 지독한 배신과 치욕이 법 앞에서 정당화되는 순간이 오는 거였으니까요. 불륜녀에게도 상간자 소송장이 전달되었습니다. 그녀가 소송장을 받고 연락을 해왔습니다. 낯선 번호로 걸려온 전화. 처음에는 받지 않으려 했지만 저는 결국 받았습니다. 저기 혹시 이유진 씨 맞으세요? 저는 아무 말 없이 기다렸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이어갔어요. 그 사람 진심으로 사랑한 거 아니에요. 저 그런 의도 아니었어요. 그냥 감정이 흐르다 보니 그 순간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사랑한 게 아니라고요? 감정이 흐르다 보니 유부남과 아이까지 가졌다고요? 그렇게 철없는 소리를 늘어놓는 저 목소리를 들으면서 저는 단 한마디로 통화 종료했습니다. 법원에서 말하세요. 그 뒤로 그녀는 몇 차례 문자를 보냈습니다. 울며 빌고 오해라고 하고 자기도 속았다고. 하지만 저는 단 하나도 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감정은 제가 남편에게 느꼈던 수치심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가벼웠으니까요. 그들은 함께 나를 무너뜨렸고 나는 그 대가를 반드시 끝까지 물릴 생각이었습니다. 회사 쪽 상황도 급변했습니다. 남편은 인사팀에서 별도 면담 통보를 받았고 결과적으로 프로젝트에서 제외됐다는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이후 비공식 경고가 내려졌고 승진 루트는 완전히 끊겼습니다. 아마도 몇 달 내 사직서 제출 요구가 내려올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도 들렸습니다. 저는 그 소식을 지인의 남편을 통해 전해 들었어요. 그 소식을 들으며 저는 아무런 동정심이 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게 시작일 뿐이라는 생각뿐이었어요. 그 무렵부터 남편은 집에서 거의 말이 없어졌습니다. 하루 종일 멍하니 누워있거나 밖에 나갔다가도 일찍 들어오고 밥도 제대로 먹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앓는 소리를 내는 걸 들으면서도 저는 단 한 번도 위로하지 않았습니다. 불쌍하다고 느낄 틈도 없었어요. 내 마음이 그렇게 망가졌을 때 이 사람은 고개조차 돌리지 않았으니까요. 그 여자의 배가 불러가는 동안 저는 울면서 밥을 차리고 그 앞에서 억지로 웃으며 살아왔으니까요. 한 번은 이런 말도 하더군요. 우린 진짜 아이를 낳고 살았으면 어땠을까? 저는 그 말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이미 다른 여자와 함께 아이를 준비해 놓고 그 아이 출산에 들떠있던 주제에 감히 내게 그런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저를 한 번 더 무너뜨리는 행위였습니다. 이혼 서류를 법원에 제출하고 날짜가 잡히는 순간 저는 서서히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집에서 나갈 준비를 했고 그 사람과 관련된 물건들을 하나씩 박스에 담기 시작했어요. 반지를 빼는 순간이 가장 쓰렸습니다. 6년간 한 번도 빼지 않았던 결혼 반지, 그 안쪽에는 영원히 함께라는 문구가 각인되어 있었고 그걸 보며 저는 또다시 비웃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영원이라는 말이 얼마나 가벼운지, 한 사람의 배신 앞에 얼마나 허무해지는지 저는 이 결혼을 통해 뼈저리게 알게 됐습니다. 이사 준비를 하면서 저는 마지막 복수를 준비했습니다. 바로 남편 직장에 제출된 징계 기록에 추가 증거 자료를 제보한 것이었습니다. 익명으로 다시 한번 이전보다 더 구체적인 정보와 함께 출장 명목으로 외박했던 날짜의 카드 내역, 위치 기록, 차량 블랙박스 영상, 심지어 병원 입장 시각과 맞물린 카카오티 이용 기록까지 정리해서 제출했습니다. 이제 남편은 변명할 여지도 회피할 틈도 없었습니다. 그의 모든 거짓말은 기록으로 증명됐고 회사를 통해 그 대가를 받게 될 것입니다. 불륜녀 쪽도 조용히 있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부모님이 직접 사과하러 오겠다고 연락을 해왔습니다. 그녀가 너무 놀라고 있다며 출산도 앞두고 있으니 마음을 좀 누그러뜨려 달라고. 저는 딱 잘라 말했습니다. 제 감정은 법정에서만 말하겠습니다. 감정이라는 말이 입에 붙기도 싫었어요.
저는 이 상황을 감정이 아니라 원칙과 대가로 바라보고 있었으니까요. 이혼 재판일이 가까워지면서 남편은 며칠간 집을 나갔습니다. 친구 집에 있다고만 했고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한 번도 전화도 오지 않았고 문자를 보내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게 연락 없는 며칠이 지난 후 그는 다시 집에 들어왔고 그 얼굴은 완전히 변해 있었습니다. 수척했고 무기력했고 말수도 줄었고 그리고 저를 향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 내가 이긴 거야. 하지만 저는 웃지도 않았고 대꾸하지도 않았습니다. 이건 이긴 게 아니었습니다. 나는 이미 졌던 사람이었어요. 단지 그 패배의 책임을 지우고 싶었던 거예요. 제 인생을 이렇게 엉망으로 만든 이 사람에게 그 죗값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뿐이었습니다. 이혼 판결은 제 쪽의 완전한 승소로 끝났습니다. 재산 분할도 법적으로 제가 더 많이 가져가는 조건이었고 위자료도 제 요구대로 정해졌습니다. 판결문을 받던 날 저는 조용히 복사본을 챙겨 가방에 넣고 법원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그 계단 하나하나를 밟으면서도 아직도 꿈을 꾸는 것 같았어요. 이 모든 일이 정말 내 삶에서 일어난 일이 맞는 건가? 어떻게 이렇게 비현실적인 일이 6년 동안 함께 살았던 남편과 벌어졌는지. 세상이 돌고 돌아 도대체 왜 나한테 이런 몫이 주어진 건지. 그렇게 스스로에게 계속 묻고 또 물었어요. 남편은 마지막 순간까지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숙이긴 했지만 눈빛은 공허했고 말은 뻔뻔했어요. 미안하다는 말밖에 할 수 없어. 그 말이 저를 더 허탈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정도로 사람 하나를 부숴놓고도 그저 말 한마디로 끝낼 수 있다는 듯한 태도, 그걸 바라보며 저는 확신했어요. 이 사람은 끝까지 변하지 않을 거라고요. 제가 옆에 있었든 없었든 그는 자신의 이기심으로 또 다른 누군가를 다치게 할 거예요. 이미 경험한 제가 아는데 뭐가 더 필요하겠어요. 불륜녀는 출산을 앞두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러나 그 아이의 성은 남편과 같지 않을 겁니다. 그 아이는 그 둘이 함께 만든 현실의 결과지만 법적으로는 아무 관계도 없으니까요. 그녀는 제게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눈물로 사정하고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고 하고 아이에게는 죄가 없다고. 그 말은 맞습니다. 아이에게는 아무런 잘못이 없어요. 하지만 그 아이가 만들어지기까지 어떤 거짓과 배신이 있었는지를 생각하면 저는 그 사실조차 따뜻하게 보듬어 주기엔 너무 멀리 와버렸습니다. 법적 절차가 모두 끝나고 저는 결국 그 집을 나왔습니다. 마지막 날 그 집 현관을 나서기 전에 한번 뒤돌아봤어요. 거실, 주방, 침실, 내가 손수 꾸미고 정리했던 모든 공간. 그 안에 남편의 흔적이 남아있다는 이유로 모든 것이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과거로 느껴졌습니다. 현관문을 닫으며 저는 속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까지다. 다신 돌아오지 않을 거야. 새로 이사한 집은 오래된 오피스텔이었습니다. 큰 욕심을 부릴 수는 없었어요. 하지만 그 공간은 온전히 저만의 것이었고 누구의 눈치도 볼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 안에서 저는 스스로를 다시 세우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아침에 눈 뜨는 것조차 버거웠지만 시간이 조금씩 약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하루에 한 끼는 따뜻한 음식을 먹고 밖에 나가 햇빛을 받고 오래 안 읽었던 책을 펼치고 그 단순한 행동들이 제 정신을 붙잡아 줬습니다. 가끔은 저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그렇게까지 해야 했을까? 조금만 참았으면 편하게 살 수 있었던 건 아닐까? 그 아이에게 조금이라도 이해를 보여줬으면 결과가 달라졌을까?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늘 같았어요. 아니, 나는 끝까지 나 자신을 지키고 싶었어. 남들이 뭐라고 해도 나는 내가 받아야 할 존중을 포기하고 싶지 않았어. 그게 비록 외로운 길일지라도. 그 후로 몇 달이 흘렀습니다. 저는 직장을 옮겼고 새로운 사람들과 일하게 됐고
제 자신에 대해 조금씩 말하는 법을 배워갔어요. 아직은 누구를 믿는 게 조심스럽지만 적어도 이전보다 훨씬 강해진 저를 느끼고 있었어요. 더는 누군가에게 전부를 맡기지 않기로 다짐했고 제 삶의 주인은 저라는 걸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겼습니다. 이 모든 일을 겪고 나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가장 큰 복수는 그들을 잊고 나를 되찾는 거라는 걸요. 그들이 나를 어떻게 봤든 그들이 어떤 삶을 선택했든 이제 내 삶엔 더 이상 그들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나는 나의 시간 위에, 나의 감정 위에, 그리고 나만의 가치 위에 다시 살아가기로 했습니다.